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터넷과 웹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 인터넷의 그 발명을 매스 미디어의 어떤 그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혁명이란 말이 어떤 말입니까? 혁명?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그 발전을 일으키려고 그러면은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변화가 없으면 발전이 없겠죠. 그래서 어,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좀 보수주의라고 그러죠. 보수. 이게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어떤 그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의 제도라든가 사회 환경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 발전 단계에서 충분한 어떤 그런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죠.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젊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변화하고 진화하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그런 것들을 새로 배우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인터넷도 잘 못하고 어떤 새로운 그런 그 디지털 기기들을 잘못 만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데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어떤 그 진화를 기한다든가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변화하는 방법이 서서히 이 변화를 하거나 진화를 하면은 큰 어떤 그런 어떤 그 소란스러운 게 없죠. 어떤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 이게 갑자기 변해버리면은 사회에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빠른 급변하는 그런 것보다는 서서히 진화하는 것을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어떤 것이 갑자기 변화하는 거 그걸 우리는 혁명이라고 합니다. 혁명. 그러니까 어떤 정치 제도 같은 데 있어서도 어떤 큰 어떤 국민의 뭐 시민들의 봉기가 온다든가 아니면 구태타가 일어난다든가 그러면 그런 군사혁명이라든가 말이죠. 시민혁명이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그런 점진적인 그런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변하는 것을 우리는 그 혁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제1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배웠죠. 제1차 산업혁명 이후에 대중매체가 그 대상이 되는 수용자가 되는 대중들이 탄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혁명적인 산업의 변화가 온 거예요.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던 그런 그 산업들이 이런 기계가 발명이 되면서 대량 생산 체계가 되고 거기에 많은 노동자들이 생기면서 대중사회가 형성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매스미디어의 그런 산업혁명을 일으켰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인터넷이 발명됐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어떤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되면서부터 어떤 그 금속 활자가 우리 인류 문명의 매스미디어의 어떤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산업에 어떤 혁명적인 그런 변화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터넷은 그보다 더 큰 그런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광장이 되는 거예요. 검색도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귀한 어떤 그런 매체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하는 그런 소통에 있어서도 대단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전부 변화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가까이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뭐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이제 교육을 받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부와 오락을 오는 방법이라든가 뭐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이라든가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인터넷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변화를 했죠.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이 사회에 어떤 변화를 급격하게 갖고 오는 어떤 산업혁명과 같은 특히 매스미디어의 산업혁명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게 뭐 어떤 개인이나 어떤 한 국가에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어떤 글로벌 정보의 인프라, 정보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인터넷에서는 그 TCP/IP라고 하는 이게 1983년에 이런 전 세계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공통 규약으로 이게 이제 자리를 차게 됩니다만은 이러한 TCP/IP에 의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 네트워크들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각 지역마다 있는 어떤 근거리 통신망, 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전체가 상호 연결이 되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들을 자유롭게 모든 사람들이 정보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글로벌 정보 인프라가 이 인터넷이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집단이나 어느 한 국가가 또는 어느 개인이 뭐 이것을 주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런 그 사람들이 동시에 참여를 하면서 촘촘히 그물망처럼 이렇게 엮여가지고 확대하고 더 발전되는 자연스럽게 발전되는 그런 어떤 그 소통의 시스템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 네트워크, IT 기술, 뭐 컴퓨터 기술, 통신 기술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어떤 그 사용자들이 서로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 인프라다 이렇게 저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인터넷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은 이게 미국과 구소련 중심으로의 그 냉전 체제 속에서 이게 발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957년 10월 4일 날 구소련에서 그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발사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뭐 그 코로나 19 때문에 그 러시아에서 개발한 게 그 백신이 스푸트니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서 명칭을 따온 거예요. 스푸트니크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세계 최초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우리가 이거 정말 최첨단 과학기술이 우리가 전 세계 최고다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에서 먼저 이 인공위성을 발사를 하니까 야, 이거 비상체제가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ARPA라고 하는 그런 기구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국방성안에다가 이걸 설치를 하게 되는데 아르파라는 게 뭐냐 그러면 어드밴스드 리서치 프로젝트 에이전시라고 하는 이런 그 기구를 설치를 해서 이제 뭐 이런 그 핵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핵전쟁에서 컴퓨터 시스템 일시에 마비되는 이러한 그 현상을 방지를 하고 적에게 박격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 연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설치를 하는데 이때 이 ARPA에서 두 가지의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서로 다른 운영체계, 모든 컴퓨터들이 사용하는 서로 다른 운영체계로 운영되는 그런 컴퓨터들이 서로 상호 통신할 수 있는 그런 규약, 프로토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네트워크로 이 메시지를 전송을 할 때 그 메시지 자체를 아주 작은 알갱이 그걸 패킷이라고 합니다. 패킷 이런 작은 알갱이로 쪼개서 메시지를 아주 쪼개서 아주 미세한 조각으로 쪼개서 그거를 보내는 그런 패키지 스위칭을 합니다. 이렇게 보내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렇게 해서 서로 운영체계가 다른 그런 컴퓨터들이 비상사태 때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렇게 통신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그런 그 통신 시설을 통신 그런 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보를 보낼 때 아주 극히 작은 그런 알갱이로 쪼개가지고 정보를 보낼 수 있는 방법, 이걸 연구를 해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1969년에 미국의 4개 대학을 연결해서 컴퓨터로 서로 상호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LA 그 대학하고 산타바바라 대학하고 그다음에 스탠포드 대학 또 유타 대학 이 4대학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인 아르파네트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공을 해요. 이게 바로 오늘날 인터넷의 효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차 발전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전자 메일도 보내고 원격 접속도 시키고 파일 전송도 하는 이런 인터넷 기술로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4년에 빈센트 서프와 로버트 칸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인터넷이라는 말을 용어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TCP/IP라고 하는 이 통신 규약이라는 것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9년 뒤인 그 1984년에 이게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CP/IP가 그 채택이 되고 또 73년에 이제 74년에 얘기했던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정식으로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1984년에는 이제는 이 도메인 이름, 그러니까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DNS 이것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날 인터넷의 모습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1986년에 그 미국의 국립과학재단 NSF라고 합니다.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국립과학재단이 이런 슈퍼컴퓨터들을 연결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을 구축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이 정부기관, 정부나 그 공공기관 중심으로만 연결되었던 그 인터넷의 그 시스템이 이제는 민간 개인과 기업으로까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알파넷이라는 시스템이 없어지고 1990년대부터는 이런 그 어떤 상용화되기 시작하는 그 단초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1990년에는 월드 와이드 웹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월드 와이드 웹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뭐 교육이라든가 어떤 정부의 그 공공 목적으로만 사용하던 인터넷을 이 월드 와이드 웹 전 세계로 있는 그런 문서들이 이 서로 정부가 웹처럼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이 사이버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런 문서들이 서로 공유되고 서로 연결되고 하이퍼텍스트로 넘나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기능을 갖춘 것들이 이 월드 와이드 웹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어떤 그런 그 상업적 목적으로 온라인 서비스가 이용되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1994년이 되면서 이제 이 사이버 공간을 여행할 수 있는 마음대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 웹 브라우저가 등장을 하게 되고 또 검색 엔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웹 브라우저인 어떤 네스카페 내비게이터가 출시가 되고 또 야후가 검색 엔진을 개발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본격적인 인터넷의 세대가 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95년에는 이 통신업체 상용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온라인 통신업체 컴퓨서브라고 하는 온라인 통신업체하고 아메리칸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상용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인터넷이 성장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1998년은 인터넷 주소 체계를 관리하는 기구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 ICANN, Internet Cooperation for Assigned Numbers and Names and Numbers 이렇게 해서 비영리 조직기구로 인터넷 그 주소를 관리하는 국제 기구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1990년대 이후가 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 산업 분야로 이 인터넷 활용이 이제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되는데 2008년경이 한 10억 명쯤 됐다고 그래요. 그때 그 인터넷을 활용하는 인구가. 근데 지금 2020년 현재에는 그 인터넷을 활용하는 인구가 2008년에 3배로 늘어난 약 1억 명 가량으로 인터넷 사용 인구가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게 되는 것이죠. 그 우리나라도 1990년대 초까지는 이 전화회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인터넷을 이제 이용하는 그러다가 굉장히 속도가 느리죠. 이제 전화선으로 하다 보니까 1998년에 드루넷에서 처음으로 이 케이블 텔레비전을 연결하는 케이블 텔레비전 그 케이블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로 비약적으로 우리 인터넷에 대한 그 사용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죠. 자,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주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인터넷 주소, 그러니까 그 IP 주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IP는 다 그
IP 주소가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에 식별 번호입니다. 그래서 마침표로 딱딱 찍어가지고 숫자 4자리가 되는 거. 예를 들자고 그러면 뭐 127.68.12.14 이렇게 4자리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 4단위가 컴퓨터의 네트워크 번호 그리고 호스트 번호 이것이 4자리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그 번호를 그런 숫자로 된 번호를 다 외우려고 한다고 그러면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개발하는 것이 도메인 네임이에요. 도메인 네임, 도메인 네임 시스템, DNS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그런 그 컴퓨터들의 IP 주소를 전부 숫자로 다 기억할 필요가 없이 이 도메인 네임으로 편리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도메인 네임에는 그 영문자가 그 숫자를 변화시켜서 IP 주소를 문자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 도메인 네임이죠. 그래서 도메인 네임의 명령 체계라고 하는 것은 기관, 그다음에 기관의 종류, 그다음에 국적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앞에 최상위의 도메인은 이렇게 나라 이름으로 맺은 도메인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일반 도메인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도메인은 기관의 종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학교, 한서대학교 같은 학교는 아카데미라는 의미의 A라고 하는 그런 도메인을 이름을 이용하죠. 정부기관은 가반만트를 줄여가지고 GO, 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뭐 회사 같은 것은 뭐 컴퍼니 뭐 그 외에도 뭐 네트라든가 뭐 등등, 뭐 그다음에 뭐 비즈, 네임, 인포, 프로, 뮤지엄, 뭐 COP, 에어로, TV 등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런 기관을 나타내는 일반 도메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도메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기구 아이칸,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기구에서 그걸 심의를 하고 인터넷 정보센터 NIC라고 그래요.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센터라고 하는 인터넷 정보센터에서 이걸 등록을 받고 그걸 관리를 해주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라는 게 있어요. KLNYC라고 하는데 코리아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센터 여기서 관리를 하는데 현재 그 한국의 도메인 건수가 한 200만 개가 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인터넷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은 인터넷 시스템 운영업자 ISP라고 그러죠.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제공하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한다든가 그 접속해서 또 지식과 정보를 무제한으로 공유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 인터넷 시스템 운영업자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터넷 운영업자들은 이런 그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든가 HTTP,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그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가지고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버를 운영하는 업자들을 ISP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인터넷의 그 특징 중 가장 큰 것은 무정부적인 개방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누가 어떤 정부라든가 집단에서 계획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뭐 옛날 뭐 처음에 초창기에는 과학자라든가 일반 학자들이 이걸 이용하다가 나중에는 이 인터넷 참가하는 일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커뮤니케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많은 정보를 교환하면서 거기에 또 자기가 생산한 정보를 또 보태고 이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어떤 그 정보들이 거기에 이제 쌓이게 되고 사람들이 또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다른 정보를 만들어서 또 다른 정보를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그런 정보들이 늘어나게 되고 확장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누가 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정부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공공적이고 또 무정부적이고 또 분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연결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호 협조적인 운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의 어떤 초기에는 뭐 과학자든가 정부에서 지정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접근을 해서 정보를 생산하고 뭐 공유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생산자가 되고 소비자가 되는 것이죠.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그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를 통제하는 중앙센터가 없고 이용자들이 생산한 정보들을 그것들이 인터넷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고 있고 데이터가 채워주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서로 거기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주인이고 상호 협조적인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커뮤니티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독특한 사이버 커뮤니티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치관과 취향이 같은 사람들이 그런 무수한 어떤 그런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공통된 그런 의미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집단들이 이 커뮤니티를 무수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드 와이드 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터넷상에서 연결된 세계 각국의 뭐 그런 그 도처에 있는 문서들이 그 텍스트들이 서로 연결되는 그 집합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서들 간에는 HTML이라고 하는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 HTML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인터넷 언어로 만들어진 웹페이지들이 그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이 어떤 그 아까 말한 URL 인터넷 주소로 서로가 서로를 인식하면서 또 그 웹페이지 간에는 하이퍼링크 기능에 의해서 서로 연결이 되고 또 HTTP라고 하는 통신 규약을 이용해 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드 와이드 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터넷을 활용하면은 원격 접속도 하고 파일을 서로 공유도 할 수 있겠고 또 스트리밍 서비스도 받고 또는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가지고 뭐 전화 통화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 월드 와이드 웹을 이용할 수 있는 월드 와이드 서비스가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하면은 바로 이 월드 와이드 웹을 이용한다고 하는 이런 그 등식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웹과 브라우저가 어떻게 발견된다? 웹을 또 서핑할 수 있는 웹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브라우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웹이라고 하는 것은 1991년에 스위스의 팀 버너스 리라고 하시는 분이 이 사용자와 웹 서버 간의 이 통신 규약인 HTTP라고 하는 이 통신 규약을 발명함으로써 비로소 웹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3년에 이 웹을 탐색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 브라우저가 처음으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자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로 개발이 되는 1993년에 브라우저 형식으로 모자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되는데 이게 1994년에 가면은 마크 앤더슨과 짐 크라크라고 하는 두 사람이 모자익을 개선한 네스카페 내비게이터, 네스카페 브라우저, 네스카페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6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제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윈도우를 살 경우 컴퓨터 윈도우 프로그램을 살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무료로 그냥 제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료니까 이게 굉장히 빨리 퍼졌죠. 그래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우세한 그 지위를 갖게 됐죠. 뭐 그러다가 이제 모질러 재단에서 파이어폭스라든가 애플에서 뭐 사파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이어서 뭐 네이버에서 뭐 웨일이라든가 구글에서 크롬이라든가 이런 브라우저들이 속속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 위에 이제 인터넷들이 굉장히 더 혁명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들어갈 때 이 그 웹상에 있는 문서들을 찾아보고 거기에 있는 어떤 그 사이트에 방문하고 하려면 대단히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 브라우저는 그냥 클릭만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서비스가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니까 인터넷이 그냥 확 퍼져버리게 돼. 세계적으로 확 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이제 인터넷 하면 그냥 웹 기능, 월드웹이다라고 하는 유사한 개념으로 통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 브라우저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인터넷은 이 미디어로서의 어떤 기능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성을 한번 살펴본다고 그러면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뭐 초창기에는 1969년에 개발이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7,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초창기에는 특정 집단만 사용하는 특정 집단에게만 한정되어 있어서 그 정보 공유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생활 곳곳에 파고들어 있어서 이제는 이 뭐 신문이라든가 다른 그 올드 매체와 대조가 되는 아주 대표적인 뉴미디어로서의 자리를 확실하게 잡은 것이 바로 이 인터넷이죠. 그 인터넷의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포괄하기 때문에 그 정보와 그 정보의 내용이라든가 누구와 정보를 교환할 것인가, 어떤 정보를 뭐 택할 것인가, 뭐 언제 전달할 것인가, 전달 시간을 정하고 무엇을 전달할 것인지 또 그 전달하는 대상을 뭐 정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수용자가 결정하는 뭐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뭐 블로그를 이용한다든가 UCC를 만들어서 뭐 보내거나 활용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인터넷 수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올드 매체와는 올드 미디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극적인 그런 정보의 사용자이고 정보의 동시에 제공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드 미디어에서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아주 뚜렷하게 구별이 됐습니다만은 인터넷상에서는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구별이 굉장히 모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불철정 다수가 아니라 어떤 개개인이 서로 비슷한 목적을 갖고 상호작용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또 서로 소통하는 이런 적극적인 그 소규모 집단들로 그 수용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저장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런 저장성으로 인해서 시간적 제한이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 동시적 어떤 커뮤니케이션 또는 비동시적 커뮤니케이션 모두가 다 가능한 그런 매체로 발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 때나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보낼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용자 중심의 시간 개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이제는 과거에 방송사나 뭐 제작자가 어떤 편성을 해서 정해진 시간에 어떤 그런 그 정보를 제공했다고 그러면은 인터넷상에서는 성수신자가 그런 편성의 개념을 편성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그러니까 편성이라는 것 자체가 수용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 세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국경이라든가 뭐 길이라든가 이런 거와 전혀 관계없이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미디어로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모든 매체를 통합하는 토탈 미디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기존의 미디어들이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모든 정보들이 그걸 다시 가공이 되고 그걸 가공한 거를 또 전달해주면 그 전달을 받은 사람이 또 가공을 해서 또 올리게 되고 그래서 그걸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IT 기술과 통신 기술이 서로 발달하게 되면서 그것이 융합이 되면서부터 기존의 매체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매체들이 가지고 있던 정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디지털 미디어로
인터넷에서 하나로 뭉쳐가지고 서로 융합돼서 디지털 미디어, 융합 미디어로서 토탈 미디어의 구실을 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가상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특히 익명성을 가진 존재들이 익명성으로 가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인터넷 특징이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인터넷이 가지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 때문에 이런 가상적인 공동체, 가상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 세계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이 이 오프라인이 아니라 사이버 상에서 어떤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의 삶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하나 태어난 것이 바로 이런 가상 공동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 공동체, 온라인 상에서도 그런 대인 관계가 새로 형성이 되겠죠. 오프라인에서만 있었던 그런 것들이 다시 이 사이버 상의 세계가 되다 보니까 온라인 상에서도 새로운 그런 그 대인 관계 형성이 됩니다. 그 첫 번째,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올 수 있겠는데,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모임이 사이버 상으로 옮겨가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있었던 그런 집단이 사이버 상에서 구성이 되는 것. 그래서 그러니까 뭐 단순히나 면대면 모임 사이에 간간히 연락을 취한다든가, 뭐 생각을 좀 서로 공유한다든가,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하는 그런 뭐 동창회 모임이라든가, 뭐 친한 친구들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오프라인 상에서 있던 것들을 바로 그 온라인 상으로 옮긴 그런 형태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온라인 모임을 갖고 거기에 오프라인으로 다시 확장되는 유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사이버 모임을 가졌는데 그것이 나중에 오프라인에서도 다시 만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정기 모임이죠. 또는 번개, 온라인 상에서 이 모임이 어떤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온라인에 모였는데 어떤 그 정기 모임을 갖게 만드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떤 갑자기 만나서 어떤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어떤 걸 토의해 준다는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노사모가 그 대표적인 거여서 2000년에 대통령 선거가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사모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조직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 상에서 노무현에 밀어주자, 노무현을 찍어주자, 또 노무현의 어떤 생각을 공유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다가 오프라인 상에서도 어디로 모이자 하면은 거기 모여가지고 뭐 지지 모임에 어떤 그런 그 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활동을 했던 것이 대표적이고, 결국 이런 노사모의 활동에 의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는 굉장히 미미한 그 지지율을 가지고도 나중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그런 큰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났었죠. 근데 이게 공통의 관심사 온라인 모임이긴 한데 이게 오프라인에서는 확장이 되지 않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집단성이 발생하면 온라인 상에서도 의사소통이 역동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그 온라인 상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상태를 동조, 컨포미티 이렇게 해요. 동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응집력을 강화시키고 어떤 그 목표, 과업을 보다 잘 수행하게 하는 그런 집단 성격을 이루게 되는데, 그 동조에 의해서 이건 물리적으로 실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터넷 참여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동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지 않으면서 그 온라인 상에서만 그런 동조를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이 지켜야 될 어떤 사항을 어떤 그 사이버상에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를 한다든가, 또 집단 규범을 어긴 사람에 의해서는 그 해당자를 강제로 탈퇴시킨다든가, IP 주소를 게시한다든가 이런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컨퍼미티가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 온라인 집단 활동에서 그러한 그 부정적인 측면이 일어나는 사례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패밀리 신드롬입니다. 패밀리 신드롬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가상 공간에서 만난 친구들과 패밀리,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런 패밀리를 형성을 해가지고 가족과 실제로 생활하기 위해서 가출을 해버린다든가 이런 폐단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런 그 부정적인 측면은 이 길드 신드롬. 이 길드라고 하는 것은 이 게이머들이 결성하는 그 동아리를 부르는 이름인데, 어떤 그 게이머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우정을 다지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은, 가끔 이 조직 폭력배와 비슷한 그런 강령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게임 중독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집단 극단화 현상입니다. 집단 극단화 현상. 그러니까 이 사이버 공간, 가상 현실 집단에서 만난 집단들이 이 오프라인 현실 집단에서 만나는 것보다도 더 악랄해지는, 더 극단화되는 그런 현상이 바로 이러한 집단 극단화 현상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어떤 중간자적인 그런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이 자꾸 인터넷상에서 서로 그 의견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집단적인 동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동조를 하게 되면은 또 자신은 보다 더 도발적인 의견을 내놓고, 또 다른 사람은 또 그보다 더 도발적인 적극적인 그런 의견을 내놓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집단 동조를 일으켜가지고 위험스럽게 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집단 패거리 심리인데, 이런 그 집단 패거리 심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아주 쉽게 과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집단에 대해서는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부정적인 그런 행동, 심하면 폭력으로 한다든가 아주 어떤 아주 좋지 못한 태도나 편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런 집단 패거리 심리, 집단 동조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이버 중독이 있어요. 사이버 중독. 인터넷에 너무 이렇게 자주 집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또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게 되는 그런 심각한 상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사이버 중독이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컴퓨터에 접속을 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 속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하다 보면 거기에 의존성이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을 보지 못하면은 안절부절하고 불안해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클릭 한 번만 하면은 이런 현실 세계와는 다르게 어떤 가상 세계에 자기가 빠져들어가 자기가 거기에 통치자가 되기도 하고, 거기서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력욕, 포영웅심 이런 것을 충족시킬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중독 그 자체도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은, 이 현실과 가상 세계가 이게 서로 막 뒤바뀌어 가지고 모호해지다 보니까 이게 현실에서 범죄로 이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살인 사건 그런 사이트, 살인과 관련된 사이트에 접촉한 이런 그 청소년들이 실제로 오프라인 상에서 아주 끔찍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이 사이버 중독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인터넷 진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화의 대표적인 것이 무선 인터넷이죠. 무선 인터넷. 그래서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사용합니다만 지금은, 그래서 무선 공유기를 이용해서 이 랜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한다든가, 또는 공공 장소에 설치된 핫스팟을 통해서 인터넷 접속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무선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휴대폰, PC뿐만 아니라 넷북, 스마트폰, 게임 콘솔, 프린터 등이 전부 선이 없는 무선 인터넷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 네트워크로 이제 여러 가지 쇼라든가 와이브로라든가 브로드밴드라든가 HSDPA라든가 이런 그 고속 인터넷 망들이 도시에 깔려져 있어 가지고 인터넷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터넷 무선 인터넷, 이 모바일 인터넷이 진화할 수 있는 그 조건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는 네트워크 측면하고 단말기, 콘텐츠 이것들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초고속 인터넷을 아주 손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우선 네트워크 측면을 본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무선 랜이라든가 와이브루라든가 HSPDA라든가 이런 인터넷 소수가 계속해서 빨라지고 그것이 커버리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도 계속 확대되는 그런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두 번째 단말기 측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뭐 삼성에서 개발한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애플에서 개발한 아이폰이라든가 구글의 지하의 넷북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사용자 중심의 그런 운영 체계 그리고 디자인도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편리하게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편리한 그런 도구로 그런 단말기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편리하게 모바일 그런 그 단말기들이 발전하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콘텐츠들도 그렇게 진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블로그라든가 뭐 소셜 그 네트워크에 맞는 그런 UCC라든가 뭐 프리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면서부터 이러한 네트워크와 단말기에 못지않게 이 콘텐츠도 거기에 적응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네트워크 단말기 콘텐츠가 또 단독으로만 이렇게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모바일 웹의 생태계를 구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이 무선 인터넷을 진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인터넷이 이렇게 좋은 기능만 있느냐? 근데 이것을 참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이 인터넷의 역기능입니다. 첫째는 개인정보의 유출과 사생활 침해예요. 그래서 이 정보가 유출되고 그 유출된 정보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면서부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권익이 침해되고 심지어는 개인의 그 계좌번호라든가 암호 같은 것까지 막 유출되면서 범죄에 이용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고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 통상적으로 해킹으로 유출되는 것뿐이 아니라 이 상업적 목적으로 금융기관이라든가 뭐 기업이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이런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들도 굉장히 증가가 있습니다. 뭐 관련 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작권과 지적 재산권의 침해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저작권과 지적 재산권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특히 파일 공유를 하면서 이 저작권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그 파일 공유에 의해서 이 저작권 문제가 일어나도 실제로 지금 미디어가 인터넷이라는 미디어가 지금 발전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보니까 이게 속시원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인터넷의 기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의 그 고유한 기능인 이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고유한 기능인데 파일 공유도 거기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어디까지를 보호해 줄 것인가 이것이 아직 정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디지털 격차예요.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격차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주 영원한 숙제입니다. 이게 옛날에 수렵 생활을 할 때부터 이제 농업 생활 정착을 하면서부터 이제 이 잉여 생산물들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가진 사람, 덜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들과의 차이가 자꾸 나는 것이죠. 이게 격차예요, 격차. 그러니까 이런 격차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상도 만들어지고 그걸 부르짖는 사람들도 만들어지고 또는 국가 제재 차격,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만은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격차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북한 보세요. 엄청난 격차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이버상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도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이버상. 그러니까 이 사이버상, 이걸 디지털 격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상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살 수 없는 그런 그 세계상에 많은 나라들도 있어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은 컴퓨터를 살 수 없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가 하면 뭐 컴퓨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노인들은 컴퓨터를 사용할지 모르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굉장히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컴퓨터를 살 수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그런 능력의 어떤 격차도 일어나지만은 컴퓨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격차를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죠. 특히 국가 간의 격차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하여튼 진짜 격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득 수준이라든가 어떤 성별이라든가 교육 수준이라든가 인종, 국가 간 차이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유럽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뭐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의 한 70%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지만은 이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30%가 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세계의 정보를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가 서로 양분된다고 그러면은 이것이 그런 격차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날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런 것이 없는 나라,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어떤 미립국을 한다든가 어떤 뭐 테러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고 잘못하면 큰 분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격차를 해소시켜주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떤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도 있고 한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국가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고 하는 활동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MIT 공대에 니콜라스 네그로폰테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이끌고 있는 OLPC라고 하는 그런 그 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OLPC라고 하는 One Laptop per Child, 한 어린이에게 하나의 그 컴퓨터를 제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100, 뭐 10몇만 원짜리 정도면 되겠죠. 그런 그 부속을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한 $100 돈 단위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노트북을 만들어가지고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에게 보급하자고 하는 그런 그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그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일. 그 다음에 스팸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큰 문제예요. 스팸. 지금 그 스팸이 통계에 의하면 말이죠. 이메일의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이메일의 80%가 스팸이라고 그래요. 스팸. 그리고 세계에 한 200조가 넘는 그런 스팸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만 스팸 처리로 한 해에 10조 원 이상, 우리 돈으로 10조 원 이상의 돈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스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이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 기술적인 그런 또 법적인 수단으로 해가지고 이 스팸을 해결하려고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인 방법을 예를 든다고 그러면 이게 2002년에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만들어낸 건데 어떤 일정한 그런 뭐 대량의 어떤 수의상의 일정 대량의 메일을 보낼 때는 어떤 그 일정의 수의 우표를 붙이도록 하는 거예요. 전자우표를 붙이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수신자가 정보성이 있다고 판단할 메일에 대해서는 그 환불해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돈을 환수하는. 근데 경제적으로 제재를 감으로 인해서 메일을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 기술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그 필터링 기능이죠. 그래서 스팸 메일 안에 상투적인 문구를 아예 뽑아가지고 그런 상투적인 문구가 오면은 이메일을 못 받게 해주는, 받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적인 그런 퇴치 방법을 쓰는 것이 기술적인 방법이 되겠죠. 법적인 규제라고 하는 것은 사전 수동 방식, 오프인은 수신 거부라는 뜻이에요. 오프트인, OPTIN, 수신 거부. 그래서 처음부터 광고성 이메일을 안 받겠다고 선언한 사람에게는 광고를 못 보내게 하는 이런 메일을 못 보게 하는 그런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만드는 방식이 오프트인 방식이고 사전 수신 동의 방식이고 두 번째는 사후 수신 거부 방식입니다. 이건 오프트 아웃 제도라고 그러는데 일단 첫 번째 한 해는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 해 보낸 걸 받은 사람이 수신 거부를 표시할 경우는 그걸 다시는 두 번 다시 보내면 안 되는 이걸 법적으로 제도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수신자가 명시적으로 거부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영리 목적으로 광고성 그런 그 이메일을 보낼 경우에 이걸 처벌하는 법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인터넷과 웹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그 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이용을 해서 모두가 다 이익을 보는 그런 정말 명실광구한 대중매체의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메일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에 관해서 개괄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도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